안녕하세요. 길냥입니다. 한국 부동산이 요즘에 하락기로 접어드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장기 불황에 반토막 난 일본 부동산, 한국도 따라가나. 고령화 저성장 집값 버블 등 일본과 유사한 점 많아. 전 세계적 현상. 집값 오른 건 전 세계적 현상이었죠. 근데 홀로 폭락했던 일본 상황과는 다르다. 일본은 혼자 부동산이 망했죠. 1990년대 초반에 버블 터지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르다 이런 반론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부동산 하락기 폭락기가 몇 년은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과거에 그 하우스푸어 시기에 선대인 소장이 폭락론자의 대표였어요. 이 양반이 다양한 논리를 주장을 했는데 그 기본 밑바닥에는 일본 부동산 봐라. 일본 부동산 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도 망한다. 이걸 깔고 있어요. 일본이 한국과 산업 구조가 비슷하죠. 저출산 문제도 같고, 무엇보다도 한국이 일본을 모델로 해서 경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10년, 15년 전에 유행한 게, 그 다음에 다시 한국이 유행하고 그랬어요. 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일본 여성들이 한류 붐으로 화장법, 패션 코디 같은 거 한국 여성 따라한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한국 여성들이 일본 여성 화장법 따라하고 그랬다고요. 이런 선대인 소장 같은 이 주장이 하우스 푸어 시기에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받아들여졌어요. 이게 PIR이라고 하는 건데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한 가구가 평균적인 수준의 아파트를 사는데, 집을 사는데 몇 년이 걸리냐 이거죠. 2015년에 이제 8.8이었다가 2021년에 18.5입니다. 그러니까 18년 걸린다 이거예요. 근데 일본이 1990년대 초반에 18.12까지 갔다가 쭉 망했단 말이에요. 출산율 OECD 평균보다 한국과 일본이 낮습니다. 일본이 2020년에 1.33명인데 한국은 0.84. 언뜻 보면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세세히 보면 안 그렇습니다. 제가 서부축이 중심이 되는 이유, 그 동영상 3편에서 소개했던 데이터인데요. 1987년에서 90년대 말까지 일본 경제는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회색이 일본, 노란색이 미국인데 일본 인구가 미국의 한 40% 수준 되거든요. 인구 비례 감안하면 GDP가 80년대 미국과 맞먹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일본은 별로 성장을 하지 못했고 한국하고 중국이 엄청나게 컸죠. 한미중일 1인당 GNI는 국민 총소득을 의미합니다. 1987년, 97년 일본이 미국을 앞섰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 꺼졌지만 그래도 90년대 말까지는 괜찮았어요. 이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몇 년간 불황 겪고 다시 일본이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2000년대 들어서 회복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GNI는 계속 이 수준인데 대신 이게 파란색이 한국, 주황색이 중국인데 한국과 중국은 엄청나게 컸죠. 무역 수지를 봐도 1988년에 미국은 1200억 달러 적자, 중국 약간 적자, 일본 700억 달러 흑자, 한국 약간 흑자. 2018년에 가면 미국은 8,700억 달러 적자, 중국은 3,700억 달러 흑자, 일본은 163억 달러 적자, 한국은 흑자. 한국 작년에 500억 달러 무역 적자 봤다는데 이게 고착화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일본이 1988년에 인구 비례 감안하면 뭐 미국보다 앞섰죠. 한국과 중국은 밑바닥에 있었고, 근데 이제 지금은 일본은 확 가라앉았고, 중국은 확 떴고, 한국 서서히 증가하고 있고, 미국 서서히 감소하고 있고, 겉으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뭐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같은 아시아 국가고 비슷해 보이는데 그 내부를 보면 한국은 계속 성장 중인 거고 일본은 계속 깔아앉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본 부동산이 깔아앉았다고 한국 부동산도 계속 깔아앉는다. 그건 성립하기 힘들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본 부동산이 맥을 못 추는 건 기본적으로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었기 때문인 거죠. 한국은 그렇지는 않았고. 이것도 서부 측이 중심이 되는 이유 3편에서 제가 소개했던 기사인데, 이 기사는 일본이 왜 2000년대 이후 경제가 활력을 잃었는가, 그 이유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다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일본 IMF 때 한국 배워라, 니케이 간판 칼럼 리스트의 쓴소리. 참 이 기사는 참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는 기사입니다. 과거에는 항상 한국이 일본을 배워야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역전이 된 거라고요. 니혼게이자의 신문의 간판 칼럼 리스트가 정치적인 위기에 빠진 일본이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한국을 배울 때라고 주장했다. 가지와라 마코토 니혼게이자의 신문 칼럼 리스트는 지난 1일자 일본 주식은 패자조였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세계적인 위기로 위축된 일본 기업이 되돌아봐야 할 대상은 IMF 위기로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IMF 위기에 몰린 한국이 변화를 통해 일어섰다고 소개했다. 1998년 취임한 DJ는 반도체와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을 두세 개로 집약해 대기업들이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서 싸우도록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빅딜이라는 겁니다. 지금 20, 30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당시 한국 재벌들은 대마불사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재벌이 망하면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 크니까 정부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차입 경영을 하고 문어발 경영을 했죠. 중화학 분야에 중복 과잉 투자가 많았다고요. 그래서 DJ 정부가 이제 강제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반도체는 현대하고 LG 반도체를 합쳐서 현대전자로 만들었고, 요게 SK 하이닉스로 바뀐 겁니다. 자동차도 삼성 자동차는 르노 삼성으로, 대우 자동차는 한국 GM으로, 그리고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해서 현대 기아차 그룹이 탄생했죠. 철도 차량도 3개나 있었어요. 요걸 합쳐서 현대 로템으로 만들었습니다. 현대 로템은 K2 전차 생산하는 방위산업체이기도 합니다. 항공 분야는 역시 3개가 있었는데 한국 항공우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이게 아마 국영기업일 거예요. FA-50 전투기, KF-21 전투기 생산하는 회사. 발전, 선박 엔진, 여기도 빅딜을 했고요. 당시에 비판이 많았어요. 시장에 맡기지 않고 왜 정부가 강제로 빅딜을 하냐. 하지만 그 일본인 칼럼 리스트는 이 빅딜 덕분에 한국 경제의 체질이 개선됐고 오늘날 경쟁력을 갖게 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입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세계시장 수출을 전제로 작품을 제작하도록 지원했다고도 설명했다. 그 결과 하이테크와 엔터테인먼트의 존재감은 일본을 압도하면서 일본의 3분의 1 수준이던 1인당 GDP가 조만간 역전될 상황이라고 썼다. DJ가 문화산업 지원을 많이 했어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일본 문화도 개방을 했습니다. 당시도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 문화가 한국 문화보다 훨씬 더 위력적이었어요. 세계적이었고
그래서 일본 문화 개방하면 한국 문화 잠식당하고 한국 문화 산업 망한다. 이런 반발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됐죠. 공교롭게도 2000년 무렵에 한류라는 단어가 탄생을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한류 한 10년? 길어야 10년 가고 말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유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 중국, 일본,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권역에서만 유행을 했는데 아무도 상상도 못한 일인데 지금은 유럽, 미국까지 퍼졌죠. 제가 주목하는 건 현재 K컬처의 위세는 1980년대 일본 문화의 위세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그 만화, 망가라고 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때 J-팝이란 말도 나왔었어요. 일본 문화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기세를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K컬처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거 참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이거. 한국이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지도자의 강한 의지였다며 DJ가 취임 직후 손정우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면담한 일화를 소개했다. 한국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뭐냐는 DJ 질문에 손 회장은 첫 번째도 브로드밴드, 두 번째도 브로드밴드, 세 번째도 브로드밴드라고 답했고 빌 게이츠도 100% 동감한다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도입했다. 뭐 DJ에게 비판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건 몰라도 초고속 인터넷 도입만은 DJ의 공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한국인들의 급한 성질이 과거에는 약점이었어요. 근데 인터넷 시대에는 강점이 된 거죠. 더 중요한 게 2000년을 기점으로 세계 경제가 과거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에 적응했고 일본은 적응하지 못했죠. 적응하지 못한 게 아니라 적응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지와라 칼럼니스트는 변화에 적극적인 한국의 자세는 갖가지 안 되는 이유를 찾아 변하지 않는 일본의 풍토와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 코로나 사태 때 재난지원금 세계 주요 정부가 다 뿌렸잖아요. 한국은 뭐 전산화가 잘 돼 있으니까 간단히 파악해서 재난지원금 줬는데 일본은 뭐 팩스 보내고 그랬다면서요. 그 정도로 일본이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고요. 즉 한국은 외환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었고 일본은 그런 상황에 직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바뀌지 않는 사회인 거예요. 정체된 사회라고. DSLR 카메라 시대 종원 1 기술 개발 중단. DSLR이라는 게 디지털 카메라인데 이 렌즈를 바꿔 끼는 카메라예요. 고가 제품이죠. 2012년에 1620만 대였는데 10년 만에 8분의 1로 세계 시장 규모가 줄었어요. 여기 뭐 미러리스 카메라 집중할 때 이렇게 써 있는데 미러리스도 마찬가지 디지털 카메라라고. 세계 디지털 카메라 시장이 확 줄고 있어요. 왜?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고가에 그리고 갖고 다니기 불편한 이 디지털 카메라를 안 쓰게 됐기 때문에 이런다고요. 커지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시장. 이게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물론 디지털 카메라도 들어가지만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거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삼성이 한때 삼성 카메라 만들고 이 카메라 산업에 주력을 했었어요. 일본 업체에 따라잡겠다고 뭐 공언하기도 했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사업을 접어버렸어요. 왜? 휴대폰 카메라의 성능이 좋아지면서 디지털 카메라 시장의 미래가 별로라는 걸 삼성은 간파하고 카메라 사업에서 철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계속 이 분야를 집착을 했던 거고 여기에서도 한국과 일본 기업 간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 판단력에서 차이가 보이는 거죠. 2019년에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
취재진 카메라를 보면서 뭐 캐논 니콘이네 뭐 이런 말을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한일 간의 외교 마찰이 벌어졌었잖아요. 일본 그때 아베 정권이 한국에 뭐 반도체, 소재 뭐 이런 거 수출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한일 외무장관이 만날 일이 있어서 이제 한일 양국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국 취재진의 카메라가 다 니콘이나 캐논인 거야. 그러니까 고노다로가 이걸 보고 이제 비아냥거린 거죠. 뭐 한국, 일본하고 대립하고 있는데 니들 취재할 때 일제 카메라 쓰지 않느냐 이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떨어진다. 이건데 앞에서 봤듯이 한국의 삼성이 이 디지털 DSLR 카메라 만들 능력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별로여서 포기한 건데 일본의 이 지도급 인사가 그 실상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일본 방송 보면 한일 간에 이제 이런 마찰이 생기니까 뭐 일본 패널들이 한국 방송사들 일본 까대는 영상 일제 카메라 방송가에서는 또 소니를 많이 쓰거든. 소니 카메라로 만든다 뭐 그렇게 비아냥대고 그랬다고 합니다. 글로벌 TV 시장 점유율 추이 삼성이 1등, LG가 2등, 그 밑에가 소니, TCL하고 하이센스는 중국 기업이죠. 2000년 이전에 세계 TV 시장은 일본이 장악했습니다. 당시는 CRT TV 시대예요. 음극성관, 브라운관 TV 시절이라고. 2000년부터 디지털 경제로 이행하면서 TV도 LCD, 처음에는 PDP였죠. PDP, LCD, LED로 바뀌어갔으라. 그러니까 평판 TV, 납작한 거. 브라운관 TV는 뚱뚱하잖아요. 요걸로 바뀌어갔는데 일본은 이에 대한 적응이 늦었습니다. 왜? CRT TV 시절에 일본이 압도적 기술력을 자랑했고 세계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에 굳이 평판 TV 시장으로 빨리 옮겨갈 필요를 못 느꼈던 거죠. 더군다나 LCD는 그 초기에 CRT에 비해 색 재현력이 떨어졌어요. 나중에 LCD 관련 기술이 좋아지면서 뭐 CRT와 맞먹게 된 거고. 여기에서도 일본이 바뀌지 않는 사회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본은 과거에 성공에 안주하다가 오늘날 일본 전자산업은 완전히 폭망을 해버렸죠. 짐 로저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투자가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들을 보면 일본은 쇠퇴하고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기회가 다가온다. 뭐 이 내용이에요. 짐 로저스는 일본은 전혀 가망 없다. 역동성이 너무 없다. 바뀌지 않는 사회다. 일본은 폐쇄적이고 한국은 개방적이다. 그 다음에 남한의 인구 문제는 남북 통일되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짐 로저스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데 한국이 더 심하다. 그러나 남한의 인구 문제는 남북 통일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된다. 그리고 남북 통일은 쉽지는 않지만 결국 된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일본이 얼마나 폐쇄적이고 변하지 않는 사회라는 건 1867년 메이지 유신 이래 정권이 바뀐 적이 없다는 것에서도 드러나요. 2009년에서 2012년 일본 민주당이 한 2년 정도 집권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만 예외예요. 그 뒤로 또 자민당 집권하고 있잖아요. 1867년 메이지 유신 이래 일본의 그 지배 세력이 아무튼 일본을 세계적인 강자로 부상시켰던 건 사실이죠. 한데 미국도 뭐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선진국들 다 정권 다 바뀌었어요. 일본만 안 바뀌고 있어요. 일본만. 일본이 얼마나 과거에 집착하는 사회인가. 이건 1945년 항복할 때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폭이 떨어졌어요. 원폭 때문에 일본이 항복했다. 이게 정설이죠. 한데 전문 학자들은 요즘에 다른 설을 제기하고 있어요. 일본이 항복한 건 원폭 때문이 아니라 8월 8일 소련이 일본 관동군을 공격했기 때문이다. 관동군이 이제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라고, 요걸 기다렸다가 항복을 했다는 거예요. 1944년 말이면 일본 지도부는 이미 패전을 직감을 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그러면서 항복은 하더라도 일본의 국채인 천황제는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근데 소련이 일본을 점령하면,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당연히 천황제를 없애버리겠죠.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일본이나 미국이나 둘 다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천황제를 보존해 줄 수도 있다. 미국하고 이른바 막말로 쇼부를 잘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일본이 소련에게 점령당하면 지정학적으로 큰 손실을 봅니다. 일본을 미국이 장악해야 태평양을 장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소련이 일본 관동군을 공격을 하네? 그러니까 미국은 서둘러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줬고, 그러면서 천황제를 유지시켜줬죠.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다음에 그 도조 히데키 등 전범들 재판 거쳐서 다 사형시켰어요. 한데 천황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실제 태평양 전쟁의 주범은 천황이라고. 천황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도 않고 천황제를 그대로 온전시켜줬죠. 1989년 한겨레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 일본 항복에 원폭 필요 없었다. 미국 학자 비밀 문서 분석 뉴욕타임스 기고. 2차 대전 말 원폭 투하로 일본 본토 침공이 불필요해져 수십만의 인명을 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미국인들이 갖고 있던 일반적 생각이자 미국의 공식적인 해명이다. 그러니까 그때 미군이 일본 본토 점령 작전을 펼쳤으면 미군만 사상자가 100만 명은 발생했을 것이다. 원폭 때문에 되레 엄청난 인명피해가 줄었다. 그러니까 미군 사상자가 100만이면 일본인 사상자는 한 수백만 명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 수십만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수백만 명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적었다. 이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지난번 정부 문서 보관소에서 찾아낸 미국 비밀 정보 문서 내용은 이러한 인식이나 해명과 배치된다. 미 육군성 작전국 소속 정보참모가 1946년 초에 작성한 이 비밀 문서는 일본을 무조건 항복으로 이끈 결정적인 요인은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각각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폭이 아니라 8월 8일 단행된 소련의 만주 침공, 즉 대일선전포고였다고 단정짓고 있다. 미국 지도층이 일본을 항복시키는데 원폭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음은 지금까지 나온 자료로 입증되고 있는데, 이 비밀 문서의 결론은 그런 입증 자료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2019년에 나루히토 천황이 즉위식을 열었죠. 그때 아베 총리가 천황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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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했어요. 이거 참 골 때리는 사건이지. 이게 왜 그랬을까? 1867년 메이지 유신은 당시까지 실권자였던 쇼군, 그 막부 체제의 최고 우두머리
쇼군 체제에서 천황 체제로 옮겨간 사건이에요. 일본의 천황은 그 우리나라 삼국시대 그때도 있었어요, 있기는. 그때만 해도 천황이 이제 실권이 있었지. 근데 그 뒤에 이제 장군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 쇼군이 실권을 갖게 되고 천황은 뭐 얼굴마담에 불과하게 됐죠. 그걸 이제 메이지 유신으로 뒤집어봤다고. 그리고 메이지 유신 뒤에 일본은 근대화를 단행해서 이제 성공을 했죠. 그래서 일본 보수 우파들은 메이지 유신 뒤에 천황 중심 체제가 성립한 뒤에 일본이 성공했기 때문에 현재 일본이 뭐 잃어버린 30년째지만 다시 천황 체제로 천황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릴 수 있다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베가 천황폐하 만세 삼창을 한 거죠. 여기에서도 일본이 얼마나 과거의 성공에 집착하는지 바뀌지 않는 사회인지 알 수 있어요. 문제는 일본의 지도부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안 바뀌고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거죠. 일본은 심각하게 정체된 사회인 거예요. 이것도 제가 서부 주기 중심이 되는 이유 3편에서 소개했던 그림인데 1880년대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일본 근대 사상가, 일본 근대의 아주 거물입니다. 이 사람이 타라 입구론을 주창했어요. 일본은 지리적으로 아시아에 위치해 있고 피부는 노란색이지만 서구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서구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해야 된다. 이 논리예요. 이 타라 입구론이 지금까지도 일본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세계의 중심이 서유럽 미국에서 아시아로 슬슬 옮겨오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아직도 타라 입구론이야. 일본이 몰락하고 있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타라 입구론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거. 이게 아주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는 탈구 이 말을 해야 된다고 일본은. 과거에 서구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아시아로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아직도 타라 입구론이야.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사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을 명예 백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자기를 아시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완전히 지금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지. 자, 짐 로저스가 나중에 한국은 강대국이 된다. 이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기본은 남북 통일이 되면이에요. 남한 단독만으로도 한국은 굉장히 놀라운 성과를 거뒀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남북 통일이 돼야 돼요. 남북 통일 이 얘기 나오면 통일 비용만 많이 들고 뭔 실익이 있느냐 이런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남북한 인구 합치면 8천만이잖아요. 지금 5천만보다 내수 시장이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인구 고령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남북 통일되면 인구 문제도 해결 가능해요. 그리고 중국은 철저하게 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이쪽 동부 연안 중심으로 발전시켜요. 이 동북 삼성은 소외돼 있다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중국 동북 삼성 인구 1억 명이 한반도 경제권으로 통합됩니다. 이거 한반도 경제권 더욱더 막강해질 거예요. 물론 일시적으로는 통일 비용 때문에 좀 한국이 힘들겠지. 그렇지만 극복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게 되는데 러시아는 자원 대국이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 경제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그리고 러시아는 자원도 풍부하고 기초과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한국은 상품 생산력이 있잖아요. 이 둘이 결합하면 두 나라에 좋은 거죠. 단 남북 통일은 남북 간의 의지가 아니라 국제 정세가 바뀌어야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서독이 통일된 것도 뭐 동서독 사람들의 의지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이제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 소련이 동독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철수했어요.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고르바초프인데 고르바초프가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독일이 통일되면 또 전쟁 일으킬까봐 굉장히 독일 통일에 반대를 했어요. 그걸 당시 소독 총리 헬무트 콜이 통일 독일은 절대 전쟁 안 일으킨다. 이렇게 영국과 프랑스 지도자들을 설득을 했죠. 그리고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 아버지 부시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했고, 이렇게 운때가 맞아서 동서독 통일이 된 겁니다. 이 한국, 이 남북 통일도 운때가 맞아야 돼요. 운이 따라야 된다고, 이거. 남북한 사이에 뭐 으쌰으쌰 한다고 이 통일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일단 일본부터가 후달려. 통일한국은 강대국이 되는데, 일본 경제 이거 잃어버린 30년째인데, 일본이 이거 원할 리가 없죠? 중국도 통일한국, 분명히 이거 만주 땅 되찾자 이 소리 나온다고. 이 중국도 원하지 않아요. 미국, 과거에는 통일한국은 무조건 친미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을 거야. 이거 통일한국, 미국 말 잘 안 들을 것 같거든. 미국도 이거 통일한국 원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남북 통일이 되면 이 통일한국 국력이 막강해지면서 이 동아시아의 현재 세력 균형을 깨버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도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그나마 이 러시아만 통일한국이 출현하면 이 러시아 연해주 쪽 인구가 800만밖에 안 돼요. 중국 동북 삼성은 1억이나 되잖아. 이 중국인들이 자꾸 연해주 쪽으로 넘어와가지고 러시아 골칫덩어리거든요. 근데 통일한국이 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잖아. 그래서 러시아만 통일한국을 적극적으로 원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될 지경이 된다면 굳이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칠기삼이란 말이 있잖아요. 남북 통일도 운이 따라야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뭐 K-팝, K-드라마, K-웹툰 등이 뜨면서 뭐 소프트 파워, 하드 파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언론을 봐도 그렇고 전문 학자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이 소프트 파워를 하드 파워와 별개인 거 마냥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하드 파워는 경제력, 군사력이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의 힘인데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드 파워 없이 소프트 파워를 발휘한 민족이나 국가가 없어요. 서양 문명의 원류가 고대 로마,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고대 그리스하고 로마 하드 파워 막강했어요. 특히 로마 제국.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죠. 중국도 과거에 뭐 동아시아를 지배를 했었죠. 중국 문화가 동아시아에 다 빠졌단 말이에요. 동시에 중국은 하드 파워도 막강했어요. 중국이 그런 하드 파워가 있으니까 소프트 파워를 발휘했던 거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는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2019년 한국경제 기사인데요. 전쟁 패어 뒤 1인당 GDP 67달러로 시작, 3050 클럽 7번째로 한국이 진입했다. 3050 클럽은 인구가 5천만 넘으면서
1인당 GDP 3만 달러가 넘는 나라. 요걸 3050 클럽이라고 해요. 아, 여기는 GNI라고 나왔구나. 일본,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전 세계에서 3050 클럽에 들어가는 나라가 딱 7개밖에 없어요. 한류가 2000년 무렵에 등장해서 한 10년 정도 유행하다가 사그라들지 않고 지금까지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갈수록 강해지는 건 한국의 하드 파워가 계속 성장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단순히 그 한류의 뭐 자체 문화적 능력, 한국인의 정신적 능력, 그것만으로 한류가 지금까지 유행할 수 없어요. 하드 파워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인구가 1억 명 넘거나 1억 명 가까우면서 GNI 3만 달러 넘는 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 딱 3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일한국이 중요하다니까. 통일한국 때문에 인구가 8천만이잖아요. 1억 명에 가까워요. 그 통일한국 때문에 경제 활력으로 인구가 저는 늘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한국이 진짜 강대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일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독일 인구가 지금 8,500만인가 될 거야. 1억 명은 아니에요. 근데 그 남쪽에 오스트리아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독일어권이잖아. 그게 900만인가 되지, 오스트리아가. 그 둘이 합치면 거의 1억 된다고. 그래서 독일이 강대국인 겁니다. 자, 결론은 한국이 일본과 겉으로는 뭐 산업 구조도 비슷하고 저출산 문제도 있고 같은 아시아권이고 해서 일본 부동산 따라서 한국도 부동산 망한다. 이런 논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등장할 거예요. 앞으로 몇 년간 한국 부동산 하락기가 계속되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안 그럴 것 같다. 물론 한국도 뭐 일본 따라서 망할 가능성이 제로다.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한 10 내지 20% 정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일본 부동산과는 다른 길을 겪게 될 가능성이 한 80% 혹은 80% 이상이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10년간 정말 한국에게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때 잘하면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일본 꼴 안 나는 거고, 이때 못하면 뭐 일본 꼴 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